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첫 번째 주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인터넷과 정보 사회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한 내용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이야기할 강의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이제 인터넷과 정보화 사회 해서 이제 정보화 사회로 오기 전까지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농업 시대 때,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시대 해서 농업혁명과 이제 산업혁명에서 주요 이제 그 자원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이제 그게 돼서 이제 정보혁명, 정보화 시대와 이제 비교를 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차시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디지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 그게 따라서 디지털 경제, 이런 디지털 경제가 가지고 있는 총 12가지의 어떤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디지털 패러다임 해서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인터넷 경제, 정보 경제, 디지털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변화죠.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전환 계기가 되는 것들. 거기에서 인터넷 경제, 이제 그 정보 경제, 디지털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 고객한테 더 초점을 둔다, 그 이제 소품종, 이제 그 다품종 이제 소량 생산으로 이제 바뀐다든지, 뭐 분자화가 된다든지, 그 탈중개화, 이제 중개자가 없어진다 그 말이죠. 비중개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든지, 뭐 통합화, 네트워크화,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그게 결국 이제 인터넷 디지털 경제의 어떤 그런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런 요소들은 아날로그 경제, 즉 이제 우리가 일반 그 매장 가서 물건 사고 하는 어떤 거기에서 발생되는 시장 경제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경제하고 좀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어떤 특징들을 설명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오늘 할 이야기들, 그런 디지털 경제에 나오는 그런 법칙들이 있는데, 이 법칙이 우리가 뭐 인터넷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뭐 만들어지고 하는 법칙들이 아니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런 발달된 기술이 통용되고 사용되는 그런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경제 그 변화가 이제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런 현상, 이런 형태로 이제 뭔가 이루어지더라. 그 세 가지 이제 추가되는 그 법칙을 이제 우리가 이제 메트칼프의 법칙과 이제 무어의 법칙, 그다음 길더의 법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 뭐 인터넷 경제, 거기에서 이제 통용되는 어떤 그 무형의 제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보입니다. 즉 데이터. 그래서 디지털 경제, 인터넷 경제, 정보 경제 어찌 보면 이제 뭐 같은 어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의 차이들인데,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또 다르게 어떤 환경에서는 이제 독립적으로 또 사용되고 있으니까 정보 경제라고 해서 따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런 디지털 경제의 3대 법칙인 이 세 가지 법칙은 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법칙입니다. 네트워크 외부성, 이 네트워크 외부성을 이제 강조하는 법칙이 메트칼프의 법칙인데, 그 메트칼프의 법칙과 그 다음에 무어의 법칙,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요즘 이제 요즘 노 적을게요. 노무어. 무어는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노무어라고, 무어가 뭐 알리 노무어 법칙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이 이제는 더 이상 좀 안 통하더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노무어의 법칙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길더의 법칙, 이것도 이제 뭐 테일러 코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한 분야 중에서 이제 뭐 길더라는 사람의 유명한 이제 석학인데, 길더가 이야기한 그런 법칙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정보 경제가 무엇인지, 정보 경제는 어떤 경우 무엇을 얼마에 누구한테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뭐 이런
세부적인 정보 경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경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자, 인터넷 혁명과 뭐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혁명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인터넷 혁명과 이제 정보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어떤 그런 디지털 경제가 이제 기존의 어떤 경제 법칙과 이제 다른 다양한 어떤 법칙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이제 여기 맨 위에 있는 메트칼프의 법칙, 그 다음에 무어의 법칙, 그 다음에 길드의 법칙, 이 세 가지가 대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법칙들 중에서 첫 번째 메트칼프의 법칙은 흔히 이제 네트워크의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외부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외부성 법칙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제학적으로 어느 한 경제 주체가 자신한테 가장 좋은 어떤 최선의 선택을 이제 할 때 그 같은 경제 범위에 있는 다른 경제 주체에도 이제 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당연히. 내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특히 나하고 이제 친한 사람들은 더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부모님이 자식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네트워크 외부성은 경제학 관점에서 어떤 한 경제 주체가 자신한테 어떤 뭐 제일 좋은 선택을 할 때 다른 경제 주체에도 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우리가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마이너스 네거티브 부의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하고, 이익을 가져올 때는 이제 포지티브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이러이러한 어떤 선택을 하는데 플러스를 준다, 이익을 주는 거고, 그게 주위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죠. 플러스의 네트워크 외부성이고 마이너스다 그러면 마이너스 네트워크 외부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기술이나 뭐 제품 이런 것들 사용자의 어떤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더 많은 가치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된다. 즉 어떤 기술이나 뭘 제품을 많이 쓰죠. 많이 쓰는 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정의를 합니다. 플러스의 네트워크 외부성을 가진다. 즉 A가 어떤 기술을 썼는데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쓴다. 즉 이익을 가져오니까 많이 쓰게 되겠죠. 정의 네트워크 외부성이 나죠. 전화기, 팩스, 뭐 휴대폰, 온라인 게임, 메신저, 소셜 네트워크. 많은 사람들이 쓰죠. 초창기 때 소수의 사람들이 쓰다가 자, 그런 점점 이제 덩어리가 커지는 걸 플러스 네트워크의 외부성이라 하고, 손해주는 마이너스는 반대죠. 이러한 특정 집단이 쓰는데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 마이너스의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컴 여러분들, 3컴 뭐 아시죠? 메트칼프는 이제 3컴의 이제 창업자입니다. 창업자. 메트칼프의 네트워크 외부성 그 정의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효용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법칙을 했다. 즉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의 경우입니다. 더 많은 가치를 한다. 그냥 한 명이 있으면 그 효과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 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함수로 F 사용자 제곱입니다. 2명 있으면 2의 제곱은 4명, 3명 있으면 9명 배로 증가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효용, 즉 플러스죠. 플러스 요인의 네트워크 외부성은 사용자 수가 이렇게 쭉 올라온다. 그 말이죠. 자, 그림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뭡니까? 3명의 하나, 둘, 3명이다. 3명의 연결선 만들어내지만
네트워크 상에서 세 명의 구성원이 연결선을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졌죠. 네. 6명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의 네트워크 구성원은 예? 선을 이제 여기 있는 선을 이제 세워 보시면 15개의 연결선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 3명은 3개, 6명, 2배인데 그 네트워크의 연결선은 15배, 즉 3에 15개죠. 예? 15개, 5배죠. 5배. 예? 그만큼 이제 효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커지면 증폭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효용이든 아니면 손해든 간에 네트워크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거, 좋은 영향, 나쁜 영향들이 있죠. 그 증폭되는 게 이만큼 많이. 사람 3명에서 6명, 3명 추가됐는데 그 증폭되는 거는 5배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커지다는 거죠. 실제 그렇잖아요. 인터넷상에서 뭐 잘못된 뭐 저기 정보 하나 흘리면 그걸 끝입니다. 그냥 쫙 다 퍼져나가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메트칼프가 이야기한 네트워크의 외부성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한 경제 주체가 자신에게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할 때 다른 경제 주체에도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증폭되는 어떤 그런 그 산술적인 수가 사람 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만큼 이제 빨리 전파가 된다. 그런 의미고. 무어는 인텔의 창업자 중 한 명이죠. 무어. 무어 법칙은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 무어가 이제 1965년에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여기 있네요. 일렉트로닉스 매거진 잡지책에서 이제 기사를 이제 해서 기사를 냈는데 거기서 이야기한 건데 거기서 이야기한 게 뭐냐? 컴퓨터 반도체 칩의 성능은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하고 반면 가격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된 컴퓨터 칩 트랜지스터 수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이제 프로세서죠. 옛날에 뭐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버님 세대 뭐 386 세대 486 그다음 펜티엄 있고 펜티엄 2, 3, 펜티엄 4,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펜티엄 아니고 펜티엄 i7 나오고 지금 요즘 뭐 코어 i7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자, 이런 것들이 그 컴퓨터 칩이라고 하는 그게 기술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기술 발전이 기존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기간이 더 짧아졌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삼성전자 랜드 플러스 메모리 이제 개발 주의 보시면 99년도 256메가에서 2007년 넘어오면서 64기가 지금 더 올라갔죠. 비트로. 이 보세요. 지금 10년, 15년 사이에 그 성능이라고 해야 되죠. 예? 그게 기술 개발이 하나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더 나은 기술이 개발이 되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길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 18개월에 2배로 증가한다면 그거는 그 기간이 더 짧아졌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죠,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이 오늘 그런 이야기 하죠. 오늘 최상 스마트폰이 오늘 나와서 내가 구매를 했다. 한 달 돌았으면 구식이 됩니다. 새 모델이 나와. 그만큼 이제 우리가 컴퓨터 반도체에 대해서만 이제 무어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컴퓨터 반도체 말고도 많은 기술들의 어떤 그런 그 성능과 그 기능들이 짧은 시간에 더 빨리 개선이 되어서 나오는 반면 가격은 저렴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좋은 기술이 가격이 저렴해진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엄청나게 좋은 기술이 엄청 비싸면 쓰기 힘듭니다. 비싸니까. 그런데 가격도 저렴해지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조직들이 뭐 인터넷,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하기 더 쉬워진 거죠. 자, 이러한 무어 법칙이 또 무어 법칙 중에 또 다른 거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또 했는데 하드 디스크 발전해서 이제 여러분들 뭐 컴퓨터 하드 디스크 다 쓰고 있죠. 예, 컴퓨터 쓰시는 분들. 80년도에 1기가 하드 1기가 요즘 1기가 하면 뭐 쓸 데도 없습니다. 1기가 하드 디스크가 이제 한 5억 원 정도 했습니다. 2017년도 지금 2테라 바이트 하드 디스크 17만 원. 요즘 뭐 컴퓨터 사면 뭐 500기가, 예? 500기가 바이트, 1테라 바이트 뭐 이렇게 아니면 2테라 이렇게 그 기본 사용으로 들어오는데 나 솔직히 500기가도 뭐 그 저장 공간을 특별히 어떤 특정 업무에 직업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문서 작업하고 뭐 이런 거 이 정도면 다 써도 못합니다. 예? 근데 내가 왜 1테라바이트 2배가 되는 그만큼 필요하냐? 가격 차이가 없어요. 가격 차이가. 예? 여러분들 그 USB 뭐 많이 쓰다 요즘 또 USB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USB가 뭐 32기가 이런 게 뭐 10몇만 원 하고 뭐 그럴 때도 있었는데 요즘 가면 뭐 10,000원, 20,000원씩 하거든요. 자,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자, 여기는 하드디스크의 발전에 되는 시간은 엄청나게 짧아지고 있지만 가격은 뭡니까? 엄청 싸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무어 법칙이 시사하는 바가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들은 고성능화되고 있다. 예,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반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낮아지면서 이제 대중화되고 있고 예. 그 결과 이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좋은 기계들, 좋은 기술들이 싸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 기술들이 사용되는 그 기반이 되는 경제, 디지털 경제가 점점 더 덩치가 커진다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15년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야기한 노무어 법칙이다 해서 무어 법칙은 더 이상 안 돼. 노무어, 노모아 무어로라 했어요.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반도체 업계 이제 그 반도체 업계에서 이제 불문물로 이야기했던 이제 무어의 법칙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는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반도체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무어 법칙은 더 이상 안 된다 해서, 자, 무어 법칙이 더 이상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뭐 어떤 그 주요한 것은 기술적인 한계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더 나은 기술들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더 높은 걸 이제 여기 있죠. 여기 더 용량 큰 걸로 이제 하드디스크 개발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 경제적인 부분. 3, 뭐 10, 뭐 엄청나게 더 큰 하드디스크를 만들어 봤자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가격은 계속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노무어 법칙이 자,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한계 때문이다. 예? 반도체 집적 회로 폭이 이제 몇 년 전에 뭐 28 나노미터랍니다. 28. 뭐 줄어든 이유, 뭐 이걸 이제 뭐 만들고 뭐 제작하고 하는 그 비용은 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예? 기술 이제 고도화에 의해서 뭐 중간에 뭐 가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추가돼서 이제 비용은 더 늘었는데 실제 이런 반도체 가격은 이제 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지난해에 14 나노미터 집적 회로를 개발하는데 든 비용이 1억 3,200만 달러로 이제 솟았는데 그 개발 비용에 맞춰서 수익을 올리려면 이거 개발하는데 이만큼 돈이 들었어요.
돈 썼습니다. 그럼 수익을 올려야 되죠. 이거 해서 개발해서 이제 이게 맞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려면 1억 3,200만 달러 곱하기 7.5를 해야 됩니다. 즉 7.5배만큼 팔아야 되죠. 예, 그러면 이제 7.5 계산하시면 아시겠지만 9억 8,700만 달러가 됩니다. 달러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죠. 9억 8,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요즘 이제 웬만큼 어떤 반도체가 들어가는 기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반도체를 쓰는 그 하드웨어들 있죠. 그 수요가 올라가야지 이게 가능한데 웬만한 사람들 요즘 다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거죠. 향후 이제 뭐 인텔 같은 경우는 무어의 법칙을 좀 더 이제 끌고 가가지고 여기 14나노를 이제 5나노미터까지 이제 더 줄여가지고 하겠다고 이제 하는데 그 개발 비용이 그만큼 들겠죠. 예. 개발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만큼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은 화창한 전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텔레코즘이라고 하는 거는 텔레코즘은 길더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조지 길드라고 하는 사람, 이 길드는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정보 지식 사회를 이제 전망을 하고 전 세계 길더 효과를 일으켰을 만큼의 어떤 디지털 분야에서 유명한 학자입니다. 예, 그 기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텔레코즘이라고 하는 거고, 또 텔레코즘이라고 하는 그 저술인데 거기서 인터넷의 연결성을 기업 혁신과 사회 발전의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텔레코즘은 길더가 이야기한 법칙이고 그 법칙에 주는 인터넷의 연결성을 강조를 했다. 텔레코즘은 뭐냐? 각각의 컴퓨터 속에 있는 CPU 이제 중앙 처리 장치죠. CPU의 성능보다 컴퓨터들이 연결되었을 때 발생하는 힘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컴퓨터 하나하나가 아무리 파워가 성능이 좋아도 그것들이 서로 또 따로 놀면 별로 그 하나의 컴퓨터 성능보다 좀 이제 안 좋은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더 힘을 발휘한다. 이게 이제 그렇죠. 우리 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메시, 뭐 호날두, 우리나라의 또 유명한 선수 손흥민까지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케인, 뭐 이런 선수들이 한 팀이 되면 그 팀 무조건 100% 무조건 다 우승이냐? 항상 그렇지는 않죠. 또 왜? 축구팀은 개인의 플레이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워크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텔레코즘은 인터넷 연결성을 강조한다는 말은 컴퓨터에 있는 그 CPU, 그 컴퓨터가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도 이게 서로 이제 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큼 힘을 이제 발휘하기 힘들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길더는 광섬유를 이용한 정보 전달의 용량은 12개월마다 3배씩 증가한다 하고 이제 주장을 했고, 자, 이런 길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전달의 대역폭은 매년 3배씩 증가한다. 대역폭은 이제 정보를 우리 뭐 다운로드한다, 이제 뭐 업로드한다 그런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초당 얼만큼 다운로드, 업로드를 할 수 있냐 그 용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을 봤을 때 속도가 빠르냐, 뭐 느리냐 이제 그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고, 자, 이러한 그 대역폭이 이제 매년 3배씩 증가한다. 왜? 인터넷 사용자들 요즘 그 데이터의 종류를 보면, 디지털화된 데이터의 종류를 보면 옛날처럼 그 문자 위주가 아니라 요즘은 사진, 오디오, 비디오, 즉 용량이 큰 어떤 그런 컨텐츠들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 클립을 보죠. 소위 말해서 인터넷 속도가 느린 데는 유튜브 보는데 힘듭니다. 막 끊기겠죠, 중간에. 왜? 그 데이터 종류가 비디오다 보니까 용량이 큰 거죠.
자, 이런 인터넷 콘텐츠 이제 증가가 인터넷 속도를 이제 저하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왜? 이런 광섬유를 이용한 정보 전달, 인터넷 성능. 우리 이제 광섬 파이버 옵틱 이제 광섬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전에 옛날에 뭐 전화기 모뎀도 썼고 뭐 저기 케이블 모뎀도 썼고 인터넷 연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됐지만 지금 이제 광섬유 바로 10까지 올라옵니다. 예? 자, 이러한 기술이 발달이 해서 이런 콘텐츠들은 사라지지 않고 더 증가할 거다.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콘텐츠들이 있죠. 계속 증가하고 있죠. 또 소셜 네트워크에서 쏟아내는 그런 멀티미디어 데이터들 계속 증가합니다. 예? 자, 이런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 이런 거 다 이제 웹 2.0에 들어있는데 웹 2.0은 이런 데이터들을 생성해내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 경제인데, 자, 정보 경제는 먼저 전자 매체를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재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활동이다. 이 전자 매체 하면 이제 결국 인터넷입니다. 네트워크 환경, 웹. 이런 정보재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디지털화가 가능한 디지털 뭡니까? 0과 1, 0과 1이라 했어요. 컴퓨터, 인터넷이 쓰는 그런 신호죠.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신호. 어떤 게 있냐?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나 비디오 컨텐츠나 실시간 주식 정보, 날씨 정보, 앱에 올라와 있는 그런 정보, 무슨 뭐 중고차 가격 정보, 전부 다 정보재입니다. 아마존에 가서 특정 교재를 뭐 책을 산다, 다 정보재입니다. 정보재. 그래서 정보재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는 유형의 제품을 다루는 기존의 경제 활동과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더라. 예? 무엇이 다르냐? 정보재는 만들기는 어려운데 복제하기는 쉽더라. 즉, 고정 비용은 높은데 한계 비용은 거의 0원이다. 아주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가 평균 50억인데, 자, 그 영화를 만들어서 DVD나 거기다 이제 저장을 하겠죠. 예? DVD 그 요즘 뭐 300원 정도인데 뭐 어떤 데는 1,000원도 하고 500원도 하고 합니다. 그 공 CD 있죠, 공 CD. 예? 예? R 그러니까 그 리라이터블 이제 위에 이제 그 뭐냐 저장하고 또 다른 거 저장하기 이제 계속 가능한 그런 공 CD. 예? 영화 한 편 저장하는데 50억인데 그 영화가 이런 이제 영화 이제 DVD에 이제 저장돼 있다고 보세요. 예? 내가 이 DVD를 복사를 했어. 복사하는데 드는 비용 얼마입니까? 이 공 DVD 하나 가격이죠. 한개 비용이 거의 없다는 거죠. 처음에 만들 때는 50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정 비용이 드는데 이 정보제가 그래요. 윈도우 7 지금 뭐 10 많이 쓰지만 윈도우 7 개발 비용이 대략 18조 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사람들 임금비부터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윈도우 7 근데 뭡니까? CD 하나 이 프로그램 들어있으면 뭐냐 복사하면 땡이죠. 물론 그 불법입니다. 불법. 윈도우 7 만들어서 카피하는데 그 CD값 빼고는 거의 빵원이다. 자, 정보재가 아닌 유형의 제품은 예를 들어서 현대 제네시스 개발비가 보통 대략 5,200원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형의 제품 현대 제네시스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수 없습니다. 예? 똑같이 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개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이 CD 이거 많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게임, 음악, 영화, 뭐 전자책, 예? 전부 다 디지털화된 형태의 제품들 복사하면 되죠. 그 다 이제 불법인데. 여러분들 그 게임들 중에서 그 위 이건가요? 예? 위 게임 있죠. 예? 위나 요즘 뭐 소니에서 나오는 그런 게임들 있죠. 예. 기기를 팔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 안에 쓰는 소프트웨어를 팔려고 한 거였는데 이 문제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 불법 복사
토렌토 사이트나 뭐 P2P 사이트에서 복사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했는데 실제 팔려 나가는 거는 이만큼 매출은 그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윈도우를 써요. 뭐 그 사람들 윈도우 어디서 났냐? 불법 복사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다는 거죠. 정당한 가격을 내지 않고. 뭐 이러한 정보제에 대한 어떤 불법 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도 다 이제 불법이라고 나와 있지만 주요한 거는 사용자의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무단 횡단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면하고 뭐 저기 옷을 입고 학교를 간다.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이제 몸에 배겨서 이제 만들어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처럼 이런 그 정보제도 불법적인 복사, 불법적인 그런 복제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게 문화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누가 막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런 의식 수준이죠. 그러니까 불법 복제, 복사, 정보제에 대한 정보제는 만들기는 엄청 힘듭니다. 돈 많이 들어요. 복제하는 데는 복제를 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허락 없이. 그래서 이만큼의 돈을 썼으면 사람들이 뭡니까? 영화관 가서 많이 돈 주고 영화 이제 봐줘야 되죠.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이 영화를 이제 뭐 팔면은 돈 주고 지불하고 봐야 되죠. 불법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이 뭡니까?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돌아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도 마찬가지고. 또 이러한 정보제는 이제 일반 제품하고 틀리기 때문에 가격 차별화하는 것 중에 하나 쓰는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버전 차별화 정책에서 여러분들 윈도우 10 에디션에서 뭐 기본이 있고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고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쓰는 버전이 있고 이제 교육용으로 나와 있고 조금씩 기능은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요거죠. 버전 차별화 통해서 이제 어떤 그 기능의 차별화, 가격의 차별화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제한판의 무상 공급. 그러니까 뭐냐 저기 30일 무상 뭐 이런 거 있죠. 최근에 저도 뭐 저기 우리 집 애가 이제 이런 동영상 편집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필요해가지고 인터넷 봤더니 뭐 7일 무상 사용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 써보고 이제 괜찮으면 이제 구입해서 써라 이제 그 말이죠. 제한판의 무상 공급. 완전판에 비해서 기능 좀 떨어지지만 제품을 이제 무상이나 아니면 대폭 저가로 이제 공급을 해가지고 이걸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여기 있네요. 잠금 효과입니다. 잠금 효과. 그렇죠.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나 특히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은 쓰던 거에 계속 쓰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이나 좀 이제 싸게 주고 계속 쓰게 만들어 놓고 잠가 놓는 거죠. 잠가 놓고 이제 다음에 이제 뭐 비용을 더 청구하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뭐 우리 그 통계 프로그램 중에서 PLS라고 있는데 옛날에 PLS 2.0 그래프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오랫동안 어떤 독일 대학에서 이제 개발돼 가지고 전 세계 뭐 많은 학자들한테 통계 프로그램 쓸 때 이제 공짜로 쓰세요 이제 제공해 줬거든요. 잠가 놓고 PLS 2.0 스마트 PLS 2.0이 나오고 그다음에 3.0이 막 나왔는데 3.0부터는 이제 유료화 시켰습니다. 유료화. 기존에 이제 프로그램 쓰던 사람들은 이제 계속 이제 이걸 쓰든지 돈을 주고 쓰든지 아니면 이제 새 프로그램을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보통 이제 뭐 기존 쓰던 거에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계속 그걸 쓰려고 하는 고집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이 좀 전략을 펼치는 거죠. 자, 롱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상에서 80%의 꼬리가 더 중요하다. 여기 있는 80%라고 하죠. 롱테일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보제어는 인터넷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유통이 이제 가능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이제 인터넷 통해서 이제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했던 이제 20대 80 파레토 법칙입니다. 파레토 법칙.
파레토 법칙에 반하는 이제 롱테일 법칙이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20이라고 있죠. 소외받는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80도 의미가 다 있고 다 이제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뭐 덜 중요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이 틀리다는 거죠. 예. 수요를 창출하는데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는데 80%를 이제 보통 이제 시장에서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인터넷 디지털 경제에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 있는 사람들 주로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데 요 뒤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도 기존의 오프라인에서는 크게 역할을 안 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자기들도 역할을 하고 구매를 한다는 거죠. 이거 이제 역파레토 법칙을 하는데 자, 아마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마존 도서 매출의 57%가 오프라인에서 서점을 구하기 힘든 80%의 꼬리 부분 도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즉 100명 중에서 57명은 아마존에서 오프라인에서 책을 구매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존 와서는 책을 구매한다는 거죠. 즉 온라인상에서는 오프라인에서 꼬리 쪽에 별로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그쪽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를 못하는 거죠. 이 틈새 시장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니치 마켓. 자, 이거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 쪽에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디지털 경제 3대 법칙인 이제 이전 강의에 이어서 3대 법칙인 네트워크의 외부성, 메트칼프의 법칙이라고 하죠. 메트칼프 법칙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무어의 법칙과 길더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지털 경제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정보재라고 하는 거, 정보재. 즉 정보재가 유통이 되고 하는 그런 환경을 이제 정보 경제라고 하고 결국 이제 그것도 이제 디지털 경제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정보 경제가 무엇이고 정보재가 무엇인지 거기에서 이제 롱테일 어떤 그런 법칙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정보사회의 핵심 인터넷인데 전자상거래의 주 기술이 되는 게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그 인터넷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